아, 여러분 잘 계셨어요? 비대면 수업 공부 계속 하느라고 힘들죠? 아,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오늘은 한국문학, 한국인의 삶과 문학 제 5주 차 공부를 합시다. 5주 1차 시는 4주차 말미부터 4주 아마 3차 시부터 그랬었나요? 우리 수업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여러분에게도 이제 아마 여러 차례 안내를 했을 텐데 이 비대면 수업 자료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특히 온라인 수업 이렇게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저작권 관련 문제라고 자꾸 그 공문과 안내가 오고 그래요. 이제 저작권을 보호해야죠. 그 누군가의 어떤 그 노력의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다 보면은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저런 자료를 참고하고 자료하고 그 활용하고 그러다가 그 저작권을 이제 위배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그것만 이제 찾아내는 지금 전국의 대학이 이렇게 비대면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찾아내는 또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그 합의를 요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이제 우리 이 수업 자료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유튜브로 올리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이제 나는 내 교재로 내 책으로 수업을 하니까 그런 그 부담은 이제 없죠. 여러분도 어떤 그 교재를 좀 봐가면서 목차를 봐가면서 내가 안내하고 설명하는 것을 좀 잘 정리하면 공부하는데 그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인의 삶과 문화 5주 1차 시는 우리 교재 볼까요? 한국문학과 그 주체 차례를 보면 그 이제 1, 2 표시 1, 2, 3, 4 이런 머리형은 되어 있지 않은데 뭐 여러분이 해놓으면 더 편하겠죠? 출판사에서 그런 거 굳이 안 했네. 하여튼 그 1장이 황현에 관련된 거고 2장이 이인직 혈흔우와 개화기 소설의 정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이 이광수 무장과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 인식. 그러니까 이인직의 혈흔은 개화기 소설을 대표하고 이광수의 무정은 근대 소설을 근대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둘 다 혈흔은 이인직의 대표적, 무정은 이광수의 대표적으로 둘 다 이제 그 아주 다뤄볼 만한 의의가 문학사적 의의가 큰 작품들이고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우리 5주차에 공부를 할 거예요. 1차 시는 이인직을 통해서 개화기 소설의 어떤 뭐 의의나 문제 이런 거 볼 거고 3장은 근대 계몽의 지식인으로서 이광수의 그런 개화 근대 계몽 사상을 대표하는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살피면서 식민지 지식인의 세계 인식,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계 이런 거 볼 겁니다. 3차 시는 이제 다른 선생의 그 논문을 좀 볼 거예요. 이를테면 뭐 개화기 문학 담당층의 사회 역사적 성격이라는 제목의 양문규 선생의 이제 그 논문을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제 그분의 논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될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논문은 우리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우리 이제 교수진에게 제공하는 그 학술 저널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이제 그 학교가 도서관이 그 학술 저널과 이렇게 뭔가 일정한 비용을 주고 포괄적으로 아마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걸 상업적으로 이렇게 그 콘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주차는 이제 한말 지나고 개화기, 그다음 일제강점기 들어가는 그런 시점의 소설과 작가들의 어떤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하여튼 그 시간을 영상을 25분, 26분 정도로 이렇게 잘라야 되니까 그 자료는 이제 그 분량이 좀 많은데 그걸 다 설명은 못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료든 책이든 잘 읽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그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하여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두 번째 문단에 지나서 이제 이인직의 혈흔호가 1906년에 발표가 됐네요. 그러니까 개화기 소설이라고 하는 게 과도기적인 이를테면 한말에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이제 그 무렵에 1910년 전 10년대 전후 1910년에 일사늑약으로 이를테면 그 조선이 일본에 이제 강제로 그 병합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년 1910년을 1910년이 좀 잘못 정리했네. 3.1운동이 1919년이죠. 그렇죠. 1910년, 10년에 한일 병탄이 됐으니까 10년 이쪽 저쪽으로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이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학사에서는 이제 개화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과도기 문학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개화기라고 하면 조금 이제 사실은 문제가 있죠. 개화라고 하는 꽃을 피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그 중세 봉건의 그런 낡은 체제에서 근대적 어떤 세계로 이제 근대화로 나아가는 어떤 꽃을 피우고 그런 단계라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 시점 그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가 통째로 이렇게 강제 그 병탄되는 그런 식민지 상태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또 개화기라고 하니까 여간 좀 불편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그 식민지 근대화론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것이 이제 조선에 있어서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뭐 축복이다 이렇게 이제 친일파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개화기라고 하면 개화기 소설, 개화기 문학이라고 하는 게 좀 오해가 있죠. 약간 부정적이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보통 이렇게 학계에서 개화기 소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도기 소설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뭐 적절하다 싶긴 하네요.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용어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에 얘기했나 하여튼 용어가 이데올로기적인 거거든요.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여튼 이걸 이제 그 1910년대 전후해서 개화기 또는 이제 과도기 문학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개화기 소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로 이해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제 개화기 소설이라고도 하고 신소설, 새로운 소설. 그러니까 고전 소설과는 다른 어떤 새로운 시도 신체시라고 해요. 최남선과 주요한 이런 사람들의 시를 새로운 어떤 형태의 시, 완전한 자유시로 나아가기 전 단계, 이 정형적인 시조에서 이걸 신체시라고 하고 소설도 이제 고대 소설에서 뭐 고전 소설이라고 하죠. 고대라기보다는 고전 소설에서 근대 소설로 그 이동하는 어떤 그 가교 매개 이제 중간 단계 그래서 과도기라고 하는데 이거 보통 또 신소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고전 소설과는 다른 어떤 면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완전하게 근대 소설은 아닌 그런 이제 형태 그래서 과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또 신소설이라고 해요. 그 소설을 신소설 그러면 이인직 그다음에 이인직 그러면 혈우누 뭐 이제 이게 아주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신소설은 이렇게 고전 소설에서 근대 소설로의 이동을 매개하는 가교로서 역할을 했다. 소재와 주제의 차원에서 고전 소설부터 한 발짝 진화한 조금 앞으로 나간 그러니까 고전 소설과 뭐가 다를까? 요걸 이제 이 핵심이겠죠. 이 장이 그런 아직 근대 문학의 함량에 미달한 문학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서요. 하여튼 뭐 이제 1910년을 이제 전후했던 그런 시기의 어떤 소설 장르
근데 이제 신소설에 대한 문학사학적 평가는 좀 부정적이죠. 왜냐하면 신소설이 근대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한 시대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지 못한 미달의 서사 양식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대화에 필요한 역사적 요청들에 대해서 작품이라든가 작가 역사의식이 얼마나 이제 근접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근대 문학의 양식적 특질, 근대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특질에 얼마나 이제 도달했는가 이런 걸 근거로 작품을 판단할 때 신소설의 문학적 완성도나 역사의식은 이제 좀 함량 미달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근대 문학의 형성 과정을 그 이제 문학 자체 내에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당대의 역사 및 담론 체계의 그런 어떤 재편성과 연관해서 바라볼 때 신소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어떤 문학 작가의 현실 인식과 그것이 이제 이 신소설이라고 하는 그 과도기 소설의 어떤 양식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국문학사에서는 우리 한국 문학에서는 이제 문학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이 근대 계몽기 개화기의 신소설을 반드시 공부하고 넘어갑니다. 특히 이제 이인직의 해론을 보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신소설 쭉 내려갑시다. 신소설의 핵심적인 그 고전 소설과 는 좀 변별점이 뭐냐, 뭐가 그래서 새로운 신소설이라고 붙였느냐. 여기를 이쪽 봅시다. 그 일상적 그 일상의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상적 공간. 그러니까 고전 소설에서 볼 수 없는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언수를 풍부하게 담론화하기 시작한 문학 양식은 신소설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즉 일상성의 구현. 요거 이제 여러분 그 책에다 체크해 놓으세요. 일상성의 구현. 일상성이 뭡니까?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이제 뭐 세면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양치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옷을 이제 좀 단정하게 하고 또 뭐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대끼고 뭐 그다음에 저녁에 돌아와서 또 피곤하게 또 이제 씻고 뭐 밥 먹고 또 쉬고 이런 그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상성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리얼리티가 중요하겠죠. 어떤 소설의 공간이라든가 소설의 인물이 실제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과 공간의 리얼리티. 이게 고전 소설은 없잖아요. 뭐 홍길동전만 하더라도 뭐 지푸라기에 자기 혼을 불어넣어서 여기저기 이제 사방팔방에서 이렇게 홍길동처럼 뭐 이렇게 뭐 나타난다거나 박씨 부인전 보면 뭐 양탄자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하나요?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흥부전만 하더라도 그뭐 제비가 뭐 물어다 준 박씨를 심어가지고 그것을 뭐 이렇게 흥부 부부가 톱으로 썰었더니 거기서 황금 뭐 그런 것들이 나왔다, 보물이 나왔다 이런 게 다 황당하잖아요. 일상성의 구현이 없죠. 근데 신소설에서는 바로 그런 거. 그러니까 근대 소설로 좀 나아가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새로운 소설을 의미하죠. 그럼 새로운 소설, 신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럼 새로움의 정체는 뭐냐? 이거 일상성의 구현. 알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중간고사를 낸다면 신소설이 고전 소설과 다른 어떤 변별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단답형으로 만약에 낸다면 일상성의 구현 뭐 단답형은 아니고 서술형으로 내겠지만 낸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제 일상성의 구현 이건 키워드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개화기의 그 중심 과제는 뭐였겠어요? 개화 공간의 중심 과제는 문명 개화를 통한 독립 자강 사상의 실천이었겠죠. 일제강점기 때는 뭐가 가장 큰 중심 과제였겠어요? 자주 독립이겠죠. 근데 이제 이 시기는 지금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왜 기울어가냐? 서구의 문물을 앞서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부강한 그런 체제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명 개화, 근대화를 통해서 이제 스스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독립해서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사상, 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이 개화 공간의 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 소설은 이 과제에 절대로 무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많든 적든 정치 소설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계몽의 서사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이 정치 소설은 사실 일본의 영향이다 이런 부분 여러분 읽어보기 바랍니다. 작가 이인직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인직이 이제 친일파로 이렇게 결국은 친일문인 친일파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전개 사실은 쭉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책에도 있고 책의 내용을 이렇게 쭉 갖고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편의를 위해서. 이완영이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일본에 유학도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혈흔우라고 하는 게 이제 피눈물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혈흔우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쭉 보면 전기적 사실을 보면 이렇게 친일파들은 나중에 이제 총독부로부터 뭐 훈장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나오죠. 중추원 부찬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그 관직인데 이제 말뿐인 관직이죠. 실권은 없고 뭐 실제적인 건 아닌데 그냥 관직을 제수를 하는 거죠. 명예직으로 어 이제 일제 식민 지배에 협력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친일파들이 받죠. 근데 이 사람도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 사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은 자의식은 일정하게 있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쭉 보면 나중에 이제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한테 그 청해맞이 죽잖아요. 그때 추도식의 추도문을 낭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한일 그 이완영이 밀명을 받고 하여튼 친일파예요. 친일파 작가고 쭉 이제 봅시다. 그런 이제 상황이죠. 그 다음에 어쨌든 조선과 일본의 병합을 정당화했고 일제 통치를 덕치로 비유하고 일본 천황의 통치로 조선은 태평 성대를 누리며 모든 백성이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칭송했던 그런 이제 친일 작가입니다. 친일 문인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제 그 썼던 혈흔누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 고전 소설과는 다른 일상성의 구현이라고 하는 과도기적 소설의 대표작인 혈흔누의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헤르누는 뭐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그 이제 그 글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이제 설명은 좀 자세하게 많이 해놔야 되는 거죠. 내 책에 실린 글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그 신문에 연재됐던 그런 소설 연재 소설로 했고 나중에 그런 것인데 혈흔우의 전편으로 사실은 이제 일념홍이라고 하는 거, 일념홍이라는 소설이 먼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일념홍을 이해를 하면 혈흔우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과 주제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념홍을 일념홍은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전체적인 줄거리를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서 설명. 이제 이 일려몽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서는 여주인공 일려몽을 사랑하던 이정, 이제 조선 청년입니다. 일려몽도 이제 조선 처녀였죠. 이정이 대관, 그 높은 벼슬아치, 조선의 벼슬아치 횡포와 술책으로 강이 아니고 경무청인데, 경무청에 갇히고, 이때 이제 시련의 극복 과정이 시작됐죠.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 일려몽. 고통과 시련이 최고에 달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구원자를 만나. 요것이 중요해요. 구원자. 고전 소설에서도 주인공이 고난에 빠지면 구원자가 등장하죠. 그 구원자는 뭐 이제 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그 일레몽어에서의 주인공은 일본의 영사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청을 대신해서 그다음에 기울어져가는 이제 부패하고 이런 조선의 관료를 대신해서 누가 조선의 구원자로 나타난다? 일본이. 이게 이 일념홍의 서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일념홍의 서사 주제의식을 혈흔우가 그대로 받아 쓴 거죠. 알겠죠? 그래서 친일 소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쭉 넘어갑시다. 이제 쭉 내려가면 그래서 이제 뭐 일념홍에서 그 일본 공사가 그 악덕한 대관을 퇴치하고 여주인공을 구출하고 뿐만 아니라 이 여주인공의 그 사랑하는 그 청년 이정이죠. 이정을 또 일본으로 이제 유학을 보내서 또 영국 뭐 이정이 일본 사관학교를 다니고 일본군 장교가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일념홍 유학을 갔다 오고 영국 유학을 거쳐서 개화운동과 이것이 이제 그 개화기 이제 그 근대 문물을 배워서 독립 자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근대 계몽 의식을 이런 식으로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 조선의 새로운 구원자가 되는 거죠. 지배자가 아니라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 이거 일려몽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 읽어봐야 돼요. 일려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신소설을 대표하는, 혈은우의 그 전작이고, 그 내용, 서사와 주제의식이 그대로다. 이런 얘기죠. 쭉 넘어가서, 이제 일려몽의 그 어떤 주제 정리하면, 조선 대관은 낡은 사고방식과 악덕의 인물을 표상해요. 러시아와 내통하면서 일본에 반대하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거든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응징을 받게 되고, 권좌에서 쫓겨나 몰락하게 되는 부정적 인물. 이에 반대로 일본 공사는 조선 대관의 야욕으로 궁지에 몰린 여주인공을 구원해서 일본 유혹을 가능하게 하고, 여주인공을 사랑하던 청년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줘 일본 장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인물이죠. 일본 공사는 실현의 여주인공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구원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 여주인공은 누구예요? 조선을 말하는 조선. 새로운 학문을 닫고 조선을 근대 개화로 이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일본. 이렇게. 예. 혈흔을 간단하게 합시다. 청일전쟁을 겪은 평양, 그러니까 청일전쟁을 배경으로 평양의 한 가족의 이제 비극으로. 자, 청일전쟁이 평양 일대를 휩쓸었을 때, 웃기죠? 우리나라에 청나라, 일본 군대 와서 전쟁했잖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때 7살 된 여주인공 옥년. 여러분 소설 읽을 때 주인공 이름 표시해 가면서 누구 인물이 중요하니까. 누가 어쨌더라 이거 아니에요? 옥년은 피난길에서 이제 부모를 잃고 부상당했는데 누가 일본군이 이제 당연히 일본군이 나오겠죠. 이제 이노우의 군의 의사인데 일본으로 가고 이제 그 동경에 있는 자기 이제 그 부인에게 이제 보살피도록 하고 학교도 보내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전쟁 중에 이노우의 군의가 전사하니까 의모가 뭐 굳이 얘를 뭐 보살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구한서, 이름도 구한서, 촌스럽죠. 옛날 소설 이랬어요. 구원해 준다고. 구한서 조선 청년, 마침 이제 동경에 와 있던 조선 청년 구한서를 만나서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고 워싱턴. 뭔 돈이 있었는지 난 이 소설 읽을 때마다 늘 나는 그런 게 걱정해. 뭔 돈이 있었지? 유학하고. 그래서 아버지 누구죠? 청일전쟁 때 평양에서 이제 부모님을 다 잃었다고 했잖아요. 부모님을 잃고요. 김광일. 근데 아버지를 딱 만나네. 바로 이게 고전소설적인 우연적 요소가 여전히 많이 있죠. 아버지의 입혀의 구원사 약혼. 이것도 중요하죠. 고전소설은 뭐예요? 부모님이 서로 짝을 딱 지정해 주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어쨌든, 두 사람의 의지로 자유연애 이게 이광수의 무정편에서 볼 텐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싹 터요. 낡은 봉건 인습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고 했던 게 제1번이 뭐냐면 그런 그 조혼 풍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유연애 서상이 싹 트는 거예요. 근대 개화 의식이. 자, 그래서 엄마도 살아 있었네. 엄마는 또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여주인공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구한사에 약혼하고 이제 부모를 찾고 그다음에 그 여주인공과 가족과는 이산과 상봉이라고 하는 이야기 구조죠. 이 구조는 예전에 고전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족 이합에 따른 고난과 행복의 유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헤로드가 새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이야기 구조는 이제 고전 소설의 양식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신소설의 새로움이란 뭐냐면 아까 일려몽에서 봤던 것처럼 일려몽이 한 줄기 푸른 붉은 마음이고만 그렇죠? 한떨기 조용필의 노래도 있던데 하여튼 이거 뭐냐면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을 이것도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일상성의 구현과 함께 특히 이제 일상성의 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고전 소설과 다른 신소설만의 특징이다. 그런데 이제 이 신소설 대표하는 혈흔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의 식민주의 담론의 소설화 과정,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의 새로운 구원자로서의 역할, 이것을 소설화했다 이런 얘기 알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을 봅시다. 이 작가는 신소설 혈흔우에서 전란을 겪은 조선의 한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줘요. 일본 군대 역할, 이렇게 조선을 강자로서 일본은 새로운 강자로서 조선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조선인들을 구원하고 보호하며 개화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
친일파의 논리가 이게 해방 이후에도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죠. 많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 시공간을 직조하는 방식 그런 부분들 리얼리티 확보를 말하는 거예요. 리얼리티 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기 바랍니다. 네, 좀 빠른 목소리로 시간을 쭉 봐가면서 지금 녹화를 봐가면서 빠른 목소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좀 천천히 하면 더 좋을 텐데 분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강의실 수업에서는 뭐 1교시를 50분씩 하니까 천천히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필요한 부분은 내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체크 2가지 했습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차 시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